반세기 동안 민수와 저는 진정한 결혼식을 올리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그가 돈이 부족하다고 말하며 함께만 있다면 결혼식은 의미가 없다고 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그는 우리가 이미 오랫동안 부부였기 때문에 결혼식을 올리는 것이 무의미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50주년 기념일에 그는 마을 전체가 화제될 정도로 화려한 결혼식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신부는 내가 아니었어. 그가 항상 사랑해온 여성이었어요. 멀리서 저는 남편이 화려하게 차려입고 그녀를 마치 항상 그의 것이었던 것처럼 안고 있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군중은 박수를 치고 환호했고 그 중심에 제 아들 준호가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날인 것처럼 웃고 서 있었습니다. 저는 그곳에 혼자서 얼어붙은 채 서서 50년의 결혼 생활을 되돌아봤습니다. 50년, 정확히 무엇을 겪었을까? 처음에는 월세 300원짜리 작은 방에서 시작해 함께 지은 넓은 집과 뒷마당 정원까지 준호를 위해 모든 것을 바쳐 키웠고 이제 손자를 키우는데 같은 사랑과 열정을 쏟고 있다. 이제 70세, 50년의 힘든 세월이 뒤에 남아있다. 나는 마침내 한계에 이르렀다. 민수는 그날 저녁 늦게 결혼식 옷을 입은 채로 문을 열고 들어왔다. 옷기대는 립스틱 자국이 희미하게 남아있었다. 준호와 그의 가족이 그 뒤를 따라 들어왔다. 나는 소파에 혼자 앉아 있었고 불은 꺼져 있었고 저녁 식사도 준비되지 않았다. 마치 자신의 집에서 떠도는 낯선 사람처럼. 준호가 전등 스위치를 켰을 때 갑작스러운 빛이 나를 드러냈다. 그의 목소리가 놀라움으로 떨렸다. 엄마, 여기서 뭐 하고 계세요? 나는 쓴웃음을 터뜨렸다. 그 질문, 어이없었다. 이 집에서 40년 넘게 살았는데 이제 내 아들이 왜 내 거실에 있는지 묻는 거야?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래서 그는 어조를 바꾸며 가짜 걱정으로 말을 이었다. 왜 침대에 안 갔어? 어두운 곳에서 이렇게 앉아 있는 건 좀 무서워. 나는 머리를 돌려 그들의 눈을 마주쳤고 목소리는 차가웠지만 평온했다. 오늘 어디에 있었어? 민수는 신발을 갈아 신은 후 거실로 들어오며 아무것도 모르는 척했다. 그는 자연스럽게 행동하려 했다. 그래. 오늘 이상하게 행동하네. 그냥 너희가 어디에 있었는지 알고 싶을 뿐이야. 뭘 하고 있었어? 내가 물었다. 이번에는 참지 않았다. 수년간 쌓인 분노가 마침내 표면으로 폭발했다. 처음으로 그 감정을 드러냈고 그들은 모두 내가 정신을 잃은 것처럼 쳐다봤다. 엄마, 이건 뭐야? 왜 이렇게 과민 반응을 하는 거야? 준호가 무죄를 가장하며 말했다. 특별히 한 건 없어요. 그냥 용무 좀 봤을 뿐이에요. 나는 그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민수. 둘 다 말 한마디 하지 않았다. 그는 자신을 위해 거짓말을 시도조차 하지 않았다. 그저 조용히 준호가 대신 말하게 내버려 두었다. 내 눈으로 직접 보지 않았다면 아마도 그들을 믿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나는 보았다. 나는 휴대폰을 들어 영상 재생 버튼을 눌렀다. 거기에는 민수가 있었다. 마을 전체 앞에서 다른 여자와 재단에서 키스를 하고 있었고 군중은 박수로 환호하고 있었다. 지연, 나를 감시했어. 그가 첫 반응이었다. 죄책감도, 수치심도 없었다. 단지 분노, 내가 그를 잡았다는 분노였다. 그의 얼굴이 일그러지며 앞으로 달려들어 내 손에서 휴대폰을 빼앗아 동영상을 지웠다. 내가 나를 따라왔다는 걸 믿을 수 없어. 내가 이 정도로 추락할 줄은 몰랐어. 우리는 이제 늙었잖아. 왜 질투하는 청소년처럼 행동하는 거야? 그 다음은 변명이었다. 예진이 유방암이에요. 남은 시간이 얼마 안 남았어요. 그녀의 마지막 소원은 나와 결혼하는 거였어요. 내가 어떻게 그걸 거부할 수 있었겠어요. 그는 마치 큰일도 아닌 것처럼 말했다. 우리는 내가 작은 일로 화낼까 봐 말하지 않았어. 그는 다른 사람의 결혼식을 준비하는 것, 내가 50년 동안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일이 단지 작은 도움일 뿐이라고 말하는 듯했다. 마치 누군가의 잔디깎기를 빌리는 것처럼 적발된 후에도 그는 사과하지 않았다. 모든 것을 뒤틀어 나를 문제로 만들었다. 그 모든 무게가 가슴에 내려앉는 느낌이었다.
말로는 다 표현할 수 없는 피로감이었다. 그때 준호가 끼어들며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다. 정말이에요. 엄마? 이 나이에? 예진이 죽어가는데 질투를 하다니? 그건 정말 슬픈 일이에요. 나는 아직 대답도 하지 않았는데 그는 이미 누구 편인지 결정을 내렸어. 그의 아내 수빈이 그의 팔을 잡아당기며 불편해 보였다. 준호, 그만해. 한편 내 1살 된 손자 하주는 두려움과 혼란에 휩싸여 울부짖기 시작했다. 긴장감이 그를 흔들었다. 아들을 끝없이 사랑하는 준호는 결국 입을 다물었다. 하지만 가족과 함께 나가기 전에 그는 나를 마치 모든 것을 망친 사람처럼 쏘아보았다. 그렇게 해서 나랑 민수만 남았다. 그는 소매를 고쳐 입으며 한숨을 쉬고 소파에 털썩 앉았다. 내가 뭘 했어? 그는 중얼거렸다. 모두 앞에서 이 문제를 꺼내야 했어. 이제 집안이 엉망이 됐어. 나는 반박하지 않았다. 소리치지 않았다. 단지 가방에서 몇 날 전 준비한 이혼 서류를 꺼내 그의 앞 커피 테이블에 내려놓았다. 민수, 이혼하자. 그의 얼굴에 스친 표정은 거의 웃기까지 했다. 내가 그의 변명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다른 사람과 결혼식장에 선 남자를 용서할 거라고 진심으로 생각한 듯했다. 지연, 드라마 그만둬. 그가 짜증나게 말했다. 우리는 70살이잖아. 더 이상 아이가 아니야. 그냥 잊어버릴 수 없니? 그리고 你知道什么? 그는 한 가지는 맞았어. 우리는 젊지 않았다. 하지만 그가 이해하지 못한 것은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배신을 계속 참아야 한다는 건 아니라는 거야. 이 나이에도 이런 혹독한 진실을 마주칠 줄은 몰랐어요. 50년을 함께한 남자가 본질적으로 겁쟁이고 거짓말쟁이였다는 거려. 하지만 아마도 그게 바로 제가 떠나야 했던 이유일 거예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고 저를 무시하고 버린 사람에게 한순간도 더 낭비하고 싶지 않았어요. 정확히요. 저는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젊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떠나는 거예요. 사랑받지 못하고 무시당하고 버림받은 채로 남은 삶을 보내고 싶지 않아요. 이번에는 진심이었어요. 끝이에요. 이미 짐을 다 쌌어요. 가져가지 않는 건 다 가져가세요. 아침까지 떠나겠어요. 민수는 즉시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그냥 쳐다보며 얼굴에 감정의 폭풍이 지나갔다. 그의 눈은 그곳에 놓인 이혼 서류로 내려갔다. 그는 망설였다. 정말 이렇게 끝내려는 거야? 그가 조용히 물었다.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단순히 몸을 돌려 손님방으로 향했을 때 그의 목소리가 나를 불렀다. 좋아. 그가 말했다. 서명할게. 그는 잠시 멈췄다가 덧붙였다. 내가 잘못했어. 너에게 숨긴 건 잘못이었어. 만약 필요하면 언제든지 연락해. 관계를 악화시키지 말자. 친구로 남자. 하지만 나는 돌아보지 않았다.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그 장은 닫혔다. 다음 아침, 나는 가방을 문 쪽으로 굴렸다. 준호는 이미 깨어 있었다. 그는 나를 보고 가방을 봤지만 70세인 어머니를 도와 가방을 들지 않고 대신 말했다. 엄마, 정말이에요? 이건 말도 안 돼요. 엄마와 아빠는 평생 함께였잖아요. 어떻게 그냥 떠나실 수 있어요? 그리고 진짜 걱정이 이어졌다. 누가 밥을 할 거야? 누가 청소를 할 거야? 누가 하준을 돌볼 거야? 그는 그걸 대수롭지 않게 손으로 휘저었다. 아빠는 예진에게 친절했을 뿐이야. 그게 전부야. 그들은 선을 넘지 않았어. 내가 과민 반응하는 거야. 그의 말은 계속 이어졌다. 날카롭고 무시하는 듯한, 그리고 내가 듣는 동안 내 안에 무언가가 마침내 명확해졌다. 준호를 처음으로 명확히 보았다. 내가 키운 어린 아이가 아니라 그가 된 남자로 감사하지 않고 이기적이며 내가 준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는 사람으로. 그를 낳을 때 거의 죽을 뻔했어요. 양수색전증.
드물고 끔찍한 합병증이었죠. 우리가 둘 다 살아남은 건 기적이었어요. 병상에서 생명을 붙잡고 그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기 위해 노력했던 순간을 기억해요. 그리고 한때는 그 가치가 있었어요. 그는 달콤하고 친절하며 배려심 있는 아이였죠. 그 작은 아이는 한때 저에게 약속했어요. 엄마, 내가 커서도 항상 엄마를 지켜줄게요. 하지만 그 어린 소녀는 이미 사라졌습니다. 그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인정하기 힘들었지만 그가 가장 깊이 상처를 준 사람이었습니다. 그를 더 이상 볼 수 없었습니다. 그가 말하는 모든 말이 제 마음을 더 깊이 가라앉혔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가방을 문 쪽으로 밀어내고 신발을 갈아 신은 후 밖으로 나섰습니다. 이 땅에서 70년을 살며 모든 것이 얼마나 덧없는 것인지 마침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나는 단 하나의 가방만 들고 나갔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나머지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내 뒤에서 준호가 빈 잔을 쓰레기통에 내리쳤습니다. 유리 조각이 크게 부서지며 공기를 갈라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그 순간 우리 사이의 마지막 연결고리 어머니와 아들의 관계가 끊어졌습니다. 문턱에서 한 번만 돌아봤다. 하지만 여전히 붙잡고 있던 사랑은 완전히 사라졌다. 준호, 나는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나는 내 하녀가 아니야. 나는 내 어머니야. 얘 내가 요리하고 청소하고 너를 섬기는 것이 내 의무라고 생각했니? 아마도 나는 그를 너무 많이 방종시켰을지도 모른다. 아마도 나는 그를 잘못된 방식으로 사랑했을지도 모른다. 준호, 너는 나를 깊이 실망시켰어. 라고 말했다. 그리고 내가 떠난 후, 내가 너를 위해, 이 가족을 위해 한 모든 것을 생각해 보길 바란다. 그 말과 함께 나는 끝냈다. 그가 더 소리치려 해도 상관없었다. 그가 다른 핑계를 대기 위해 기다리고 있어도 상관없었다. 나는 돌아서서 걸어갔다. 열린 공기로 나갔지만 여전히 뒤에서 캐비넷이 닫히는 소리 또 분노가 끓어오르는 소리가 들렸다. 하지만 그건 더 이상 내 짐이 아니었다. 그 문턱을 넘은 순간 나는 그들을 위해 사는 것을 그만뒀다. 나는 여전히 내 이름으로 등록된 작은 아파트로 돌아갔다. 진정으로 내 곳이라고 느낄 수 있는 유일한 곳이었다. 그 조용한 공간에 앉아 침묵이 부드럽게 나를 감싸는 것을 느끼며 지난 수십 년을 되돌아보았다. 그리고 받아들이기 어려운 사실을 깨달았다. 그 모든 것은 정말로 내 것이 아니었다. 집도, 사랑도, 삶도. 민수는 공통의 친구를 통해 만났습니다. 그는 저보다 한 살 많았고 대학을 졸업한 지 얼마 되지 않았으며 저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5년간 혼자서 겨우 살아가던 때였습니다. 그때 그는 매력적이었습니다. 젊고 배려심 많았습니다. 교육 수준 차이가 때문에 우리가 이야기할 게 없을까 걱정하던 모습이 기억납니다. 그래서 밤마다 늦게까지 그가 좋아하는 과목을 공부하며 그가 나를 낮게 보지 않도록 노력했습니다. 그는 한때 여자친구가 있었습니다. 3년간 지속된 관계였죠. 제가 들은 바로는 그는 그녀를 열렬히 사랑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떠나며 너무 힘들고 너무 길고 너무 어려웠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그녀를 완전히 잊지 못했어요. 저는 그를 원망하지 않았어요. 진심으로요. 민수에게 느낀 감정은 더 이상한 것이었어요. 그 과거의 관계에 자신을 너무 많이 바쳤는데 결국 버림받은 그의 모습에 안타까움을 느꼈어요. 그의 아픔은 두 번째 피부처럼 그를 감싸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약속을 했어요. 그가 잃은 모든 것을 보상해 주겠다고, 그녀가 해주지 못한 방식으로 그를 돌보겠다고. 그가 논문에 깊이 빠져 있을 때 저는 도서관에서 그와 함께 밤을 새우며 연구 자료를 뒤적였습니다. 졸업 후 일자리를 찾기 어려울 때 저는 그 옆에서 그의 셔츠를 다리고 신발을 닦으며 면접 전마다 면접장 앞에서 조용히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일이 그를 지치게 만들고 또 다른 회사 저녁 식사 후 술에 취해 휘청거리며 돌아올 때 저는 그를 씻기고 옷을 갈아입혀주고 밤새도록 그와 함께 있었습니다. 저는 그가 저를 사랑해서 결혼했다고 믿었습니다. 제가 모든 것을 바쳤으니 그가 저를 보았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50년은 어떤 화려한 로맨스가 아니었습니다. 조용했고, 예측 가능했고, 일상적이었습니다. 우리는 많이 싸우지 않았지만,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그런 사랑은 결코 없었습니다. 돌아보면, 저는 결코 그의 진정한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정말로 사랑했던 사람이 떠나자, 그저 남은 사람과 결혼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다시 돌아오자, 그는 망설임 없이 떠났습니다. 마치 그 기회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처럼. 하지만 그 모든 건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지금 저는 아직 시간이 있었으니까 소중한 시간, 그리고 그 시간을 한순간도 그에게 낭비하지 않을 거였으니까요. 이혼 소식이 퍼지자 친구들은 놀랐어요. 하지만 그중 누구도 저를 판단하지 않았어요. 제 결정을 의심하거나 말리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단순히 제 곁에 머물렀어요. 항상 그랬듯이. 준호는 반면에 나를 놓아주지 않았다. 그는 같은 말을 반복하며 메시지를 쏟아냈다. 내가 너무 늙어서 제대로 생각하지 못한다고. 가족에게 수치를 안겼다고. 언젠가 떠나간 것을 후회할 거라고. 하지만 그의 말은 더 이상 내게 닿지 않았다. 아프지도 않았다. 며칠 후, 나는 그의 번호를 완전히 차단했다. 민수와 준호의 부담에서 벗어나자 내 날들은 갑자기 가벼워졌다.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나는 오직 나 자신만을 생각할 수 있었다. 먹고 싶은 것, 하고 싶은 것, 다른 사람의 취향에 맞추거나 내 필요를 항상 뒤로 미루는 일이 없었다. 그리고 어느 오후 차를 마시며 TV에서 여행 프로그램을 보던 중 갑자기 생각이 번쩍였다. 나는 여행을 갈 거야. 그 단 한 가지 생각이 번개처럼 갑자기 내 머리를 스쳤습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기억의 홍수가 밀려왔습니다. 민수 전에, 준호 전에, 어머니가 되기 전에 내가 누구였는지 기억났습니다. 나는 항상 누군가의 아내나 어머니가 아니었습니다. 한때 큰 꿈을 가졌었습니다. 생존을 위해 일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세상을 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삶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많은 여성들처럼 나는 꿈을 접어두었습니다. 민수를 먼저 생각했어요. 그 다음 준호, 그 다음 하준. 그리고 여행이라는 생각은 마음의 깊은 곳에 묻혀 먼지를 쌓고 있었어요. 가족과 함께 한 여행조차도 정말로 나를 위한 것은 아니었어요. 민수가 원하는 곳으로 갔고, 준호가 원하는 곳으로 갔어요. 그리고 그 순간에도 나는 자유롭지 않았어요. 계획자, 돌보는 사람,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들이 즐기도록 최바했지만 나는 결코 진심으로 즐기지 않았어요. 이번에는 다르다. 이번 여행은 나를 위한 것이었다. 과도하게 생각할 틈도 없이 휴대폰을 잡고 그룹 투어 자리를 예약했다. 그리고 그것은 내가 한 가장 좋은 결정이었다. 생애 처음으로 내 조건대로 여행을 했다. 상상도 못했던 음식을 시도했고, 잡지에서만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곳에 서 있었다. 그리고 가장 좋은 것은 저와 같은 여성들을 만났다는 거예요. 수십 년 동안 다른 사람들을 먼저 생각하며 살아온 여성들. 하지만 나이가 들어서야 혼자라는 걸 깨달은 여성들. 하지만 그들은 원망스럽지 않았어요. 전혀요. 그들은 에너지로 가득 차 있었고, 기쁨으로 넘쳐났어요. 여행이 끝날 때쯤에는 이미 연락을 유지하기로 약속했어요. 일부는 같은 노인 마을로 이사가서 황금기를 함께 보내자고 이야기하기도 했어요. 그 여행에 매일매일 저는 사진을 찍었습니다. 시간에 영원히 기록하고 싶은 작은 순간들. 인스타그램에 공유하며 친구들에게 제 위치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렸습니다. 그들의 댓글이 쏟아졌습니다. 기쁨, 안도, 격려로 가득 찬 메시지들. 그들은 제가 이혼 후 회복될 수 있을지 걱정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를 이렇게 보는 것, 웃고, 빛나고, 살아있는 모습, 그들의 두려움을 덜어주었습니다. 그 빛을 흐리게 하는 유일한 것은 민수였습니다. 그는 여전히 제 계정을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모든 게시물에 좋아요를 눌렀고, 때로는 댓글을 남기며 제가 행복해 보이는 걸 보고 기쁘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속을 보았습니다. 모든 말은 죄책감과 후회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진심이었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었습니다. 저는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상호작용을 무시했습니다. 그가 이 새로운 장에 슬며시 들어와 더럽히지 않도록 거부했습니다. 그가 자신의 선택을 후회하든 말든 그건 더 이상 내 문제가 아니었다. 중요한 건 하나뿐이었다. 나는 행복했다. 진심으로 깊이 행복했다. 한 달 동안 세상을 떠돌다 마침내 집으로 돌아왔다. 비행기가 착륙하는 순간 피로가 나를 감싸쳤다. 할 일이 산더미였다. 짐 풀기, 세탁, 일상생활의 리듬을 되찾는 것. 하지만 그 모든 것 전에 나는 자신을 위해 시간을 내기로 결심했다. 아래층에 자주 가는 작은 카페가 있었다. 따뜻한 라테와 부드러운 페이스트리는 현실로 돌아오는데 완벽한 방법처럼 느껴졌다. 그래서 아직 시차로 인해 반쯤 멍한 상태로 여행 후의 여운에 휩싸인 채로 내려갔다. 하지만 카페 문을 열자마자 그녀를 보았다. 처음 보는 여성이었지만 즉시 알아봤어요. 그녀는 자랑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나를 한번 훑어본 후 입을 열었어요. 당신이 지연이죠. 솔직히 말해서 직접 보는 게 더 예쁘네요. 민수가 말한 것과는 좀 다르네요. 그는 당신이 더 나이 들어 보인다고 했어요. 예지는 내 맞은편에 앉아 완벽하게 맞는 드레스를 입고 머리를 스타일링하고 메이크업도 완벽했다. 그녀가 최선을 다해 가장 예쁘게 보이려고 노력했다는 게 분명했다. 영원히 기억에 남고 싶다는 듯이. 그녀가 웃는 모습은 오래된 친구가 재회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 우리는 배신으로 연결된 두 여자였다. 그녀의 칭찬에는 날카로운 뉘앙스가 담겨 있었다. 설탕으로 감싼 칼날 같았다. 한편 나는 긴 비행기에서 막 내려 얼굴도 씻지 않았고 아마도 10살은 더 늙어 보였을 것이다. 하지만 그녀는 유방암 말기 단계에 있다는 그 여성은 생기 넘치고 건강해 보이며 완벽하게 차려입었다. 마치 시간을 빌려서 사는 사람 같지 않았다. 나는 그녀의 말에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그녀를 쳐다보며 침묵했다. 그녀는 어색한 웃음을 지으며 목소리를 더 부드럽게 바꿨다. 너무 부드러워서 마치 신중하게 역할을 연기하려는 듯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예진이에요. 그녀는 부드러운, 거의 위로하는 듯한 목소리로 말했다. 민수와는 오래된 친구예요. 그는 당신에 대해 자주 이야기했지만 직접 만나보는 건 처음이에요. 여행에서 돌아오셨다고 들었어요. 나는 말없이 그녀 맞은편에 앉아 가벼운 고개 숙임만 보였다. 내 표정은 무표정했고 기분은 카페의 에어컨보다 더 차가웠다. 하지만 그녀는 내 침묵에 흔들리지 않고 계속 말을 이어갔다. 마치 내 침묵을 눈치채지 못했거나 자신에게만 집중해 신경 쓰지 않는 듯했다. 피곤하시겠죠? 아마도 향수에 젖었을 거예요. 오랜 시간 여행을 하고 돌아오면 감정이 복잡해질 수 있죠. 그녀는 가벼운 웃음을 지으며 말했다. 우리 나이에는 감정이 풍부해지죠. 인생은 오르막과 내리막의 연속이었으니까요. 그녀는 천천히 숨을 내쉬며 눈동자가 가짜 치약함으로 빛났다. 민수와 저는 거리가 너무 멀어서 관계를 끝냈어요. 하지만 서로를 향한 감정은 결코 사라지지 않았어요. 그냥 붙잡는 게 너무 아파서 놓아버렸어요. 그녀는 잠시 멈췄다. 미소가 깊어지며 눈동자에 자족감의 빛이 어렸다. 그리고 이제 이 모든 세월이 지나고 우리 둘 다 늙어가면서 후회하고 싶지 않아요. 그게 내 한계점이었다. 나는 실제로 큰 소리로 웃었다. 그래서 내가 이해한 대로라면 너희의 잃어버린 사랑을 보상하기 위해 내 인생 50년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내주라는 거야? 너희 둘이 해피엔딩을 위해 떠나게 해달라는 거지? 그게 내가 원하는 거야? 내 목소리는 조롱으로 날카로웠다. 하지만 그녀는 듣지 않은 척했다. 지연, 우리가 너를 상처 입혔다는 건 알아? 그녀는 다시 그 연습된 듯한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사랑에 빠지는 건 통제할 수 없는 거잖아? 몇 달 전, 나는 유방암으로 잘못 진단받았어. 그 소식, 나를 완전히 무너뜨렸어. 나는 패닉에 빠졌고 민수에게 연락했어.
그가 나를 거부할 거라고 생각했지. 하지만 그는 그러지 않았어. 그녀는 다시 미소를 지었다. 그 달콤한 표정은 다음 말을 자랑스러워하는 듯했다. 그가 나에게 와서 울고 있는 나를 안아줬어. 믿을 수 없었어. 이렇게 오랜 시간이 지나도 그가 아직도 나를 걱정해준다는 걸. 그녀의 눈이 더 빛나며 몸을 기울였다. 그래서 내가 그에게 우리에게 화려한 결혼식을 열어달라고 요청했을 때 그는 망설이지 않았어. 그는 정말 기뻐했어. 어린 아이처럼요. 그는 계속해서 내가 가장 행복한 신부가 될 거라고 말했어요. 모든 걸 직접 계획했어요. 모든 세부 사항까지요. 나는 눈썹을 치켜 세우며 모든 걸 연결시켰다. 그래서 민수가 지난 몇 달간 늦게까지 일한다고 했던 거였어. 모든 거짓말, 모든 핑계, 그 모든 게 그 결혼식을 위해 준비된 거였어. 그녀를 위해. 그리고 나는 너무 마비되어 있었고 수년간의 일상으로 인해 지쳐서 그 신호들을 보지 못했어. 내 인내심이 끊어졌다. 전 남편이 그녀를 얼마나 깊이 사랑했는지 이 여자가 로맨틱하게 말하는 걸 듣고 있을 수 없었다. 특히 그 사랑이 내 희생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당신의 재회 이야기는 듣지 않아도 돼요. 나는 그녀의 말을 중간에 끊으며 말했다. 솔직히 말해서 나는 관심이 없어. 너희 둘이 앞으로 무엇을 하든 그건 나와는 전혀 상관없어. 그 말과 함께 일어나서 루이터를 손짓으로 부르고 포장된 크로와상을 집어들고 나가려고 했다. 나는 끝이었다. 벌써 가요? 예진이 상처받은 듯한 목소리로 물었다.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는데 하지만 당신이 화났다면 그녀의 가짜 순진함이 나를 구역질나게 했다. 그리고 그녀가 분명히 솔직함을 원했기 때문에 나는 그에게 솔직히 말하기로 결심했다. 필터 없이, 자제 없이. 나는 돌아서서 그녀를 정면으로 바라보며 차분하지만 단호하게 말했다. 내 나이에는 적어도 조금이라도 존엄성을 지키려고 노력해야지. 그녀는 깜짝 놀라 눈을 깜빡였다. 위선을 그만두자. 내가 계속했다. 민수가 결혼했다는 걸 알면서도 너는 몰래 만나서 결혼을 선택했잖아. 예진, 너는 50년 결혼 생활의 세 번째 바퀴야. 그래서 그걸 위대한 운명의 로맨스로 포장하지 마. 만약 정말로 그를 사랑했다면 왜 50년을 기다렸어? 그동안 뭘 했어? 나는 목소리를 높이지 않았다. 그럴 필요가 없었다. 카페 전체가 조용해졌고 모든 시선이 우리 테이블로 향했다. 예진의 입술이 열렸지만 소리는 나지 않았다. 그녀의 눈동자가 흐려졌다. 그리고 정확히 그 순간 그녀는 피해자의 역할을 연기하기 시작했다. 지연,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니? 그녀는 울먹이며 말했다. 그때 민수가 문으로 돌진해 들어왔다. 옷이 구겨지고 스트레스 받은 모습으로 마치 위기를 수습하려는 남자의 모습이었다. 민수가 예진의 눈물을 본 순간 그는 그녀에게 달려가 과장된 포옹으로 감싸 안았다. 그 모습은 내 배를 꼬이게 만들었다. 너가 화난 건 알지만 이건 예진의 잘못이 아니야. 그는 그녀를 보호하듯 말하며 말했다. 화가 나면 나에게 화를 내라. 그녀에게 화를 내지 마. 나는 그 어이없음에 거에 웃을 뻔했다. 그들의 너브, 그는 나를 배신한 사람이고 그녀는 내 남편과 결혼한 사람인데 어떻게 내가 이 이야기의 악당이 되었을까? 그때 갑자기 카페 반대편에서 목소리가 들려왔다. 잠깐, 저 두 사람 온라인에서 본 적 있어? 최근에 큰 결혼식을 올리지 않았어? 순간 모든 것이 조용해졌다. 그러더니 소음이 시작됐다. 낮은 속삭임이 점점 커져서 완전한 대화로 변했다. 사람들이 속삭이며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나를 향해 고개를 돌리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순간 방 전체가 변했다. 눈 깜짝할 사이에 나는 더 이상 민수의 아내도 한 남자에게 50년을 바쳐 가정을 이룬 여성도 아니었다. 아니, 나는 사랑 이야기를 방해하려는 쓰라린 늙은 여자로 변해버렸다. 그들의 시선이 날카로워졌다.
목소리가 커졌다.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다. 그 나이에 이런 행동을 하다니. 남의 남편을 뺏으려고 하는 거야. 부끄러운 일이지. 예진과 민수가 진짜 사랑이야. 그녀는 그냥 못 있는 거지. 그가 그녀를 떠난 게 당연해. 얼마나 공격적인지 봐. 그 말들은 매서운 매질처럼 내게 꽂혔다. 무자비하고 용서 없는 말들. 그들에게 나는 피해자가 아니었다. 다른 사람을 선택한 남자에게 집착하는 질투에 휩싸인 페인일 뿐이었다. 민수는 그곳에 서서 혼란과 진실 사이에서 얼어붙어 있었다. 순간, 단 한순간, 그의 시선이 내 시선과 마주쳤다. 거기에는 무언가가 있었다. 죄책감이었을까? 망설임이었을까? 하지만 예진은 통제력을 잃는 것을 리스크하지 않았다. 정확히 그 순간, 그녀는 손을 가슴에 대고 얼굴이 갑자기 고통으로 일그러졌다. 민수, 몸이 안 좋아. 그녀는 휘청거리며 그에게 기대며 숨을 헐떡였다. 의사들이 틀렸을 수도 있잖아. 정말로 암일 수도 있잖아. 그 말과 함께 그녀는 그의 팔에 쓰러지며 전문가처럼 의식을 잃은 척했다. 민수에게서 죄책감의 흔적은 순식간에 사라졌다. 예진, 나랑 같이 있어. 그는 패닉에 휩싸여 소리쳤다. 그는 내 쪽을 한 번도 쳐다보지 않았다. 낯선 사람들로 가득 찬 방에서 내가 모욕을 당하고 있다는 걸 신경 쓰지 않았다. 거짓 비난이 칼처럼 날아다니는 것도 신경 쓰지 않았다. 그가 본 것은 그녀뿐이었다. 그녀를 안아들고 문으로 달려가며 군중에게 소리쳤다. 구급차를 불러요. 제발, 누군가 도와주세요. 그리고 방금 전까지 나에게 말로 돌을 던지던 사람들이 갑자기 걱정스러운 시민들이 되어 도움을 주려고 뛰어다니며 휴대폰을 꺼내 도움을 요청했다. 나는 보이지 않았다. 아무도 내가 괜찮은지 묻지 않았다. 아무도 그 장면을 의심하지 않았고, 나도 이야기를 할 수 있을지 궁금해하지 않았다. 나는 그 자리에 서서 모든 것을 지켜보았다. 이 뒤틀린 작은 드라마가 펼쳐지는 것을. 그리고 돌아서서 떠났다. 그 비참한 곳에 한순간이라도 더 머물러 있을 이유가 없었다. 차가운 침묵의 아파트로 돌아왔을 때 모든 것이 한 번에 나를 덮쳤다. 코트를 벗을 힘도 없이 소파에 쓰러졌다. 그리고 영원히 느껴질 만큼 오랜 시간 동안 나는 울었다. 가슴이 아프고 목이 타는 듯이 울었습니다. 내가 버린 세월을 위해, 방금 겪은 공개적인 수치를 위해 모든 것이 불공평하다는 분노로 울었습니다. 민수는 이기적이고 냉정한 남자였습니다. 그는 우리 함께한 삶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버렸습니다. 반세기 동안의 결혼 생활을 짓밟고 그가 남긴 고통을 인정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피해자 역할을 할 수 있었을까? 나 그와 50년 동안 곁에 서 있던 여자가 악당으로 그려졌을까? 내가 가정 파괴자라고 불리는데 내 가정이 파괴된 건 나였을까? 그리고 가장 잔인한 생각이 배를 치는 듯한 충격으로 나를 덮쳤다. 나는 아무것도 없었다. 그의 삶에 속해 있었다는 증거가 하나도 없었다. 50년의 결혼 생활 동안 민수와 나는 결혼식을 올리지 않았다. 초기에는 돈이 부족했고 사진을 많이 찍지 않았다. 나중에 이사할 때 우리가 가진 몇 안 되는 사진 대부분을 남겨두고 왔다. 이제 우리 함께 보낸 시간의 유일한 확실한 증거는 우리 아들 준호였다. 그 감사하지 않고 자기 중심적인 남자. 그조차도 나를 등졌어요. 카페에서 일어난 일을 들었을 거라는 걸 알았어요. 내 전화는 그의 메시지로 계속 울렸으니까요. 하지만 그중 어느 하나도 내가 괜찮은지 묻지 않았어요. 내가 겪은 일에 대해 조금이라도 걱정하는 기색도 없었어요. 아니요. 준호는 단 한마디만 했어요. 그는 나를 잔인하다고 부르며 원한에 차고 쓴 여자라고 비난했다. 예진이 기절하게 만들었다고 나를 탓했다. 이러셨어요. 엄마. 그의 메시지에 쓰여 있었다. 어떤 의미가 있었어요. 예진은 당신에게 친절하게 대했는데 당신은 드라마를 만들려고 했어요. 당신에게 무슨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녀를 다시 병원으로 보내려고 했을 때 그걸 신경 쓰지 않았어요. 그렇죠? 그가 내 아들이었다.
내가 목숨을 걸고 이 세상에 데려온 그 아이였다. 내가 모든 것을 바쳐 키우고 지원하고 사랑한 그 아이가 이제 나를 괴물이라고 부르며 그 순간 나는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진실을 마주해야 했다. 오랫동안 회피해온 진실을. 나는 실수를 저질렀다. 많은 실수를. 나는 잘못된 남자와 결혼했다. 나는 잘못된 아들을 낳았다. 그리고 나는 나를 진심으로 사랑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50년이라는 긴 시간을 허비했다. 내가 그들을 사랑한 방식과는 달리 디지털 시대에는 아무것도 숨길 수 없다. 스캔들은 불길처럼 번진다. 그리고 예상대로 카페에서의 장면, 예진과의 대립, 그녀의 극적인 기절, 민수가 그녀를 안아 병원으로 달려가는 모습은 호기심 많은 목격자들에 의해 모두 카메라에 담겼다. 몇 시간 만에 그 영상은 바이럴이 되었다. 하지만 당연히 영상에는 제 쪽의 이야기는 없었습니다. 예진의 자만스러운 모습이나 그녀가 말한 거짓말, 제가 자신을 변호하기 위해 말한 말들은 모두 빠졌습니다. 세상은 저를 악당으로 묘사한 버전을 보았습니다. 민수는 분노와 보호 본능에 휩싸여 저에게 소리치며 가엾고 연약한 예진을 괴롭히느냐고 요구했습니다. 동영상을 올린 사람은 객관성을 가장하려는 노력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이를 현대판 동화처럼 연출했습니다. 민수, 용감한 전 남편이 정신이 나간 복수심에 불타는 전 부인으로부터 진정한 사랑을 지키는 모습으로 말이죠. 상상해보세요. 50년의 결혼 생활이 쓰레기처럼 버려졌습니다. 이제 세상은 저를 질투에 찬 애인처럼 다시 돌아오려고 발버둥치는 존재로만 보았습니다. 온라인 댓글은 잔인했습니다. 수백 명이 수천 명으로 늘어났습니다. 낯선 사람들이 줄을 서서 나를 찢어발기려 했습니다. 역겨워. 그녀는 기회를 가졌어. 민수는 분명히 이미 넘어갔어. 왜 이 쓴맛을 본 노파가 이렇게 아름다운 것을 파괴하려 드는 거야? 예지는 그렇게 우아한데 이 할망구가 그녀를 괴롭히고 있어. 정말 가엾어. 그가 그녀를 떠난 게 당연해. 나는 시도했다. 단 한 번 글을 써서 내 쪽을 설명하려 했다. 진실을 밝히려고 했다. 하지만 내 말은 새로운 댓글, 새로운 모욕, 새로운 증오의 눈사태에 묻혀버렸다. 내 진실은 숨을 쉴 기회도 없이 묻혀버렸다. 그리고 maybe, just maybe, 만약 그게 끝이었다면 인터넷은 넘어갔을 거예요. 며칠 후 다른 사람이 주목을 받고 저는 어둠 속으로 사라졌을 거예요. 하지만 준호, 내 아들, 이 내 무덤에 마지막 못을 박았어요. 혼란의 정점에서 내 이름이 잘못된 이유로 트렌드에 올랐을 때 그는 사진을 올렸어요. 저의 사진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가족의 사진도 아니었습니다. 아니요. 그 사진은 민수와 예진이 손잡고 서로를 바라보며 고등학교 연인처럼 웃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서 자랑스럽게 웃고 있는 준호와 그의 아내. 완벽한 행복을 담은 가족 사진이었습니다. 그 아래에 그는 썼습니다. 내 가족이 함께라면 그게 전부입니다. 내 아들. 공개적으로 그녀를 선택한 거야. 그게 인터넷이 필요로 했던 전부였어. 그녀의 아들이 예진을 지지한다면 그녀가 문제였을 거야. 그녀의 아들도 그녀를 원하지 않아 모든 걸 말해줘. 그녀와 살기엔 악몽이었을 거야. 증오가 점점 더 강해졌어. 나를 완전히 삼켜버렸어. 친구들에게 나를 위해 말해달라고 부탁했다. 진실을 게시해달라고. 하지만 그들의 목소리는 배경소음처럼 무시당했다. 나처럼, 내 결혼처럼, 내가 쌓아온 삶처럼. 결국 나는 포기했다. 며칠 동안 아파트를 거의 나서지 않았다. 세상과 단절된 채 앉아 있었다. 부서진 조각들을 다시 붙이려고 노력했다. 그러던 중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다. 여행 중에 만난 여성들, 여행 동반자, 새로운 친구들이 찾아왔습니다. 예고 없이 어느 오후 그들은 내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리고 나를 보자 창백하고 지쳐서 감정적으로 무너진 모습을 그들은 한순간도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친구야. 그중 한 명이 나를 안아주며 말했습니다.
우리는 한 주 동안만 떨어져 있었을 뿐인데 그들이 너에게 이런 일을 했어. 또 다른 사람은 분노로 머리를 흔들며 말했습니다. 인터넷에 뭐라고 쓰든 우리는 진실을 알고 있어요. 그 여자, 그녀의 얼굴에 거짓말쟁이라고 쓰여 있잖아요. 그리고 민수? 또 다른 사람이 끼어들었습니다. 20살처럼 로미오를 연기하는 늙은 바보. 부끄러운 일이에요. 그리고 내 아들에 대해 말하기도 싫어. 한 사람이 덧붙였습니다. 그 사진을 올려서 당신을 부끄럽게 만들려고? 용서할 수 없어. 그들의 말은 내 안에 무언가를 깨뜨렸다. 가슴 깊은 곳에서 조여오던 무언가가 터져나왔다. 그리고 나는 무너졌다. 눈물이 쏟아졌지만 이번에는 슬픔 때문이 아니었다. 이번에는 해방감이었다. 왜냐하면 이 여성들, 내가 한 달 동안만 알았던 이 여성들은 내 인생을 바친 사람들보다 나를 더 믿어주었기 때문이다. 마침내 진정되고 울음이 가라앉고 숨을 쉴 수 있게 되자 나는 그들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모든 배신, 모든 희생, 나를 보지도 않는 사람들에게 자신을 반으로 접어 바친 모든 순간을 내가 말을 마치자 내 안에 무언가가 변했다. 몇 주, 어쩌면 몇 년 동안 지고 있던 무게가 드디어 사라졌다. 눈물을 닦고 자세를 바로잡은 나는 오랜만에 느껴보는 것을 깨달았다. 힘. 민수는 신경 쓰지 마. 나는 오랜만에 가벼운 목소리로 말했다. 예진을 그에게 주라. 솔직히 그가 무릎을 꿇어도 다시는 받아주지 않을 거야. 준호는? 나는 비웃었다. 그 감사 모르는 놈이 예진을 엄마로 원해? 그럼 그에게 주면 돼. 나는 끝이야. 친구들은 서로 눈빛을 교환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내가 마침내 자신을 선택했다는 사실에 자랑스러워했다. 사실 우리는 내가 놓지 못할까 걱정했어. 한 명이 조용히 고백했다. 하지만 지금의 너를 보니 우리가 더 잘 알았어야 했어. 그 놈들 얘기는 그만. 다른 친구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우리 얘기를 하자. 그 노인 마을을 같이 알아보는 거 아직 진행 중이야? 밖의 하늘은 며칠 동안 흐리고 회색이었던 것이 드디어 맑아지기 시작했다. 황금빛 햇살이 아파트 창문을 통해 부드럽고 따뜻하게 쏟아져 들어왔다. 그리고 영원히 느껴졌던 외로움이 사라졌다. 우리는 청소년처럼 웃으며 이야기를 나누고 계획을 세웠다. 퇴직자 마을에 대한 것이 아니라 다음 큰 여행에 대한 것이었다. 세상에는 아직 탐험할 것이 너무 많았고 이번에는 내 방식대로 살아갈 것이다. 다른 사람의 편안함을 위해 내 기쁨을 희생하는 것은 더 이상 없을 것이다. 날마다 나는 평화를 되찾기 시작했다. 한편 민수의 세계는 서서히 무너져갔다. 이혼이 최종 확정되자마자 예진은 민수의 집으로 이사했습니다. 한동안 모든 것이 그림처럼 완벽해 보였습니다. 준호는 예진의 화려한 외모와 과시적인 매력에 푹 빠져 그녀를 두 번째 어머니처럼 대했습니다. 그녀가 나보다 더 세련되고 우아하며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믿었죠. 민수는 재점화된 사랑의 환상에 취해 그녀를 끝없이 귀여워했습니다. 하지만 환상은 청구서를 내지 않으며 설거지도 하지 않습니다. 현실은 항상 그렇듯 문을 두드렸습니다. 제가 떠나자 집을 관리할 사람이 아무도 남지 않았습니다. 요리나 청소, 집안일을 챙길 사람이 없었습니다. 준호는 도움을 고용하거나 낯선 사람을 집에 들일 수 없었기 때문에 예진이 그 역할을 맡아줄 수 있을 거라고 은근히 제안했습니다. 결국 집의 주인인 여자가 그런 일을 하는 게 자연스러운 것 아닌가? 예진은 인상 깊게 보이고 싶어 노력했다. 잠시 동안 요리를 하고 청소를 하며 준호의 유아를 돌보는데도 힘을 썼다. 하지만 예진은 결코 집안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었다. 그녀는 평생 남에게 돌봄을 받으며 살았지 돌보는 쪽은 아니었다. 배우려는 관심도 인내심도 없었다.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그녀의 요리는 맛이 없어 종이처럼 밋밋하거나 탄 자국이 심해 알아볼 수 없을 정도였거나 아예 위험할 정도였습니다.
한 번의 저녁 식사는 민수와 준호를 그렇게 아프게 만들었죠. 그들은 며칠 만에 체중이 줄어들었고 한 요리는 식중독 직전까지 갔습니다. 세탁. 그녀는 젖은 옷을 세탁기에 너무 오래 방치해 여러 번 세탁해야 했습니다. 아이 돌보기? 재앙이었습니다. 가엾은 아이는 여러 번 목이 쉬도록 울었고 머리를 부딪히기도 했으며 사실상 무시당했습니다. 하지만 결정적인 순간은 한밤중에 그녀가 하준의 분유를 끓는 물로 만들고 식히지 않은 채 주었을 때였습니다. 아기는 고통으로 울부짖었고 가족 전체가 응급실로 달려가야 했습니다. 그게 끝이었습니다. 준호는 폭발했습니다. 너는 일도 안 하고 재정적으로도 기여하지 않아. 그리고 아이도 제대로 돌보지 못하잖아. 너는 무슨 소용이 있니? 그는 분노가 폭발하며 소리쳤습니다. 이미 화가 난 예진은 반박했습니다. 아, 이제 내 탓이냐? 그녀는 비웃으며 말했다. 내 실패를 돌아보라. 너는 집사 하나 고용할 돈도 없는 짠돌이면서 나에게 모든 걸 기대하는 거냐? 기억해라, 나는 내 아버지의 아내지. 내 감사 모르는 가족의 가정부가 아니다. 너에게 빚진 건 아무것도 없어. 준호. 준호는 분노로 떨며 떨리는 손가락을 그녀의 얼굴에 들이밀었다. 아내. 농담하지 마. 그는 침을 뱉듯 말했다. 넌 이 집에 기어들어온 실패한 애인일 뿐이야. 너와 내 아버지는 법적으로도 결혼하지 않았어. 그래서 알아들었지, 넌 가족이 아니야. 예진의 얼굴이 분노로 일그러졌다. 아, 이제 가족이 걱정되나? 내 아버지와 함께 진짜 어머니를 내쫓을 때는 어디 있었어? 준호, 후회하기 시작했어? 어쩌면 그녀에게 돌아와 달라고 간청하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그녀는 민수의 팔을 잡으며 지지를 구했다. 하지만 민수는 지쳐 보이고 피로에 찌든 모습으로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그는 그저 서서 무표정한 얼굴에 피로가 새겨진 채로 서 있었다. 이번에는 그는 어느 쪽에도 편을 들지 않았다. 그리고 그 침묵은 어떤 논쟁보다도 더 컸다. 소리가 너무 커져 의사가 개입해 조용히 하라고 요청했지만 그들은 듣지 않았다. 병원 보안 요원이 개입하기 전까지 그들은 결국 떠나지 않았다. 불행히도 누군가가 그 싸움을 모두 촬영했다. 몇 시간 만에 영상이 온라인에 올라왔고 이번에는 인터넷이 주목했다. 사람들은 곧 연결고리를 찾았다. 이 여자는 바로 그 유명한 결혼식 영상의 예진이었다. 민수가 쓴맛을 본 전처로부터 보호하려 했던 그 섬세하고 순수한 여자. 그리고 이제 공개적으로 그녀는 진짜 모습을 드러냈다. 반응은 즉각적이었다. 사용자들은 내액 게시물을 찾아냈습니다. 이전에는 아무도 듣지 않았던 그 게시물입니다. 이번에는 그 게시물이 바이럴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해한 대로라면 그녀는 50년 결혼을 깨고 피해자 행세를 하더니 이제 이러는 거야? 민수와 그의 아들이 충성스러운 아내와 어머니를 이 여자 때문에 내쫓았다고? 믿기 어렵다. 준호는 역겨워. 자신의 어머니를 공개적으로 모욕하며 애인 지키려고 했어. 지연, 이 글을 읽고 있다면 우리는 당신을 믿어요. 당신은 훨씬 더 나은 대우를 받을 자격이 있어요. 반발은 강하고 빠르게 몰아쳤습니다. 며칠 만에 민수, 준호, 예진은 사실상 공공의 적으로 전락했습니다. 준호의 직업은 이미지도 고객의 신뢰에 크게 의존했기 때문에 가장 큰 타격을 입었다. 그의 상사는 스캔들과 거리를 두기 위해 편리한 핑계를 찾아 그를 해고했다. 그의 이름은 이제 완전히 오염되어 누구도 그를 고용하려 하지 않았다. 실업 상태로 화가 나고 집에서 갇혀 지낸 준호는 예진과 끊임없이 싸웠다 소리치며 비난하며 그녀를 내쫓겠다고 위협했다. 민수는 그 사이에서 무력하게 갇혀 있었습니다. 한쪽에는 그가 한때 진정한 사랑이라고 믿었던 여자, 다른 쪽에는 인생이 파탄으로 치달은 유일한 아들. 누구를 선택해도 잃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둘 다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포기했습니다. 대부분의 날은 창가에 앉아 아무것도 보지 않고
한숨을 연이어 내쉬며 보냈습니다. 한편 준호의 아내 수비는 그 집에서 정상적으로 기능하는 유일한 어른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풀타임으로 일한 후 집에 돌아와 청소하고 요리하며 아이를 돌봤습니다. 집안의 두 성인 남자가 자신의 문제로 무너져가는 동안 그녀는 지치고 압도되어 결국 폭발했습니다. 그녀는 저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엄마, 언제 돌아오세요? 당신 없이는 모든 것이 무너지고 있어요. 그 메시지는 내가 춤을 추며 미소 짓고 매력적인 남자와 함께 빛나고 있을 때 도착했다. 메시지를 잠깐 봤다. 그리고 휴대폰을 뒤집어 놓고 춤을 계속했다. 왜냐하면 나는 돌아가지 않을 거였기 때문이다. 태영, 내가 만난 그 남자는 내 나이쯤이었다. 그의 아내는 10년 전에 세상을 떠났다. 그는 재혼하지 않았지만 춤에서 평화를 찾았다. 그는 볼륨의 단골이었고 따뜻하고 부드럽고 우아함과 친절함으로 가득 찬 사람이었다.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끌리는 유형의 남자였다. 그날 저녁, 그는 나에게 새로운 춤 동작을 가르쳐주며 민수를 이끌던 시절을 떠올리게 하는 부드러운 인내심으로 내 자세를 고쳐주었다. 그때 나는 남편이 성공하도록 돕고 그의 자신감을 키워주었다. 이제 누군가가 나에게 같은 배려를 돌려주고 있었다. 하지만 준호가 근처에 있으면 평화는 결코 오래가지 않는 것 같다. 수빈이 경고했었다. 내가 답장을 안 해서 그가 불안해하고 있다고. 그리고 정말로 그는 나타났다. 그는 볼륨 건너편에서 태영과 춤추고 웃는 나를 발견했다. 그리고 그 순간 그의 얼굴이 분노로 일그러졌다. 엄마, 뭘 하고 있는 거야? 바닥을 가로지르며 달려와 태영을 밀쳐내고 우리 사이에 서서 경비견처럼 서 있었다. 집은 엉망진창인데 낯선 사람과 춤을 추고 있니? 저는 그를 무시하고 태영을 확인하기 위해 지나갔습니다. 정말 미안해. 저는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태영은 미소 지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별일 아니야. 필요하면 근처에 있을게. 하지만 준호는 원하는 반응을 얻지 못해 저에게 달라붙었습니다. 엄마, 당신은 더 이상 젊지 않아요. 그는 날카로운 목소리로 말했다. 혼자 사는 건 안전하지 않아요. 더욱이 노인시설로 이사 가는 건 말도 안 돼요. 자신의 집보다 편안한 곳은 없어요. 가요. 저녁이 기다리고 있어요. 아빠가 당신을 그리워해요. 당신에 대해 계속 이야기해요. 당신이 돌아오길 원해요. 그냥 이야기해보세요. 그게 전부예요. 부부는 싸우는 거죠. 정상적인 거예요. 그는 계속 말했고 그의 말은 정전기처럼 내게 달라붙었다. 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준호, 나는 그를 끊으며 말했다. 내 목소리가 귀가 아프다. 그가 대답하기 전에 내 딸들이 도착했다. 내 영혼의 자매들, 내 동료 전사들, 모두가 등을 돌렸을 때 내 곁에 서 있던 친구들. 그들은 기쁨과 열린 팔로 나를 맞이했다. 하지만 준호를 보는 순간 그들의 미소는 칼날로 변했다. 한 명이 차갑게 말했다. 어떤 바람이 이 남자를 여기 불어왔지. 이게 바로 어머니의 메시지를 하나도 안 읽은 준호 아니야. 다른 이가 조롱하는 듯한 탄식으로 덧붙였다. 기적이야. 죽은 자에서 부활했네. 그들이 나를 위해 정의를 집행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고 나는 그들을 막을 생각은 없었다. 나는 미소를 지으며 덧붙였다. 무덤에서 돌아온 유령. 정말로 무서워. 준호의 얼굴이 굳어졌다. 하지만 내 친구들은 계속했다. 잊지 말자. 한 명이 경멸의 목소리를 내며 말했다. 내가 어머니를 집에서 내쫓은 거잖아. 너가 그 가정 파괴자를 환영했잖아. 그리고 이제 다시 기어들어오려고. 그들은 웃었고 나도 함께 웃었다. 왜냐하면 그게 웃기니까. 나는 그 집에서 수년 수십 년을 고통받으며 살았다. 그리고 그 집을 떠난 순간 나는 이겼다. 평화를 얻었다. 자유를 얻었다. 기쁨을 얻었다. 그들은 자신의 혼란 속에 빠져 허우적거리고 있었다. 준호는 입을 열었다가 망설이다가 자존심을 삼켰다. 엄마, 내가 잘못했어. 그는 조용히 말했다. 용서해 줄 수 있어. 한 번만이라도. 그는 초라해 보였다. 예지는 떠났어. 그는 급히 덧붙였다. 내가 내쫓았어.
이제 걱정하지 않아도 돼. 집으로 돌아올 수 있어. 나는 망설임 없이 머리를 흔들었다. 저는 돌아가지 않을 거예요. 그의 얼굴이 무너졌다. 그리고 믿기 어려울 정도로 그는 모두 앞에서 무릎을 꿇었다. 애원하며 어린 아이처럼 울부짖었다. 그건 연기였다. 그저 연기일 뿐이었다. 더 많은 연극, 더 많은 조작. 그리고 나는 더 이상 보지 않았다. 친구 중 한 명이 실망스러운 한숨을 내쉬었다. 가자. 다른 사람이 내 팔을 잡고 부드럽게 끌어당겼다. 그에게 더 이상 시간을 낭비하지 말자. 춤을 춰. 나는 망설이지 않았다. 뒤를 돌아보지 않고 그들에게 이끌려갔다. 왜냐하면 진실은 민수와 준호가 예진을 나보다 보호하기로 선택한 순간부터 그들은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나는 이제 살아갈 삶이 있었다. 춤추기 직전 준호의 전화가 울렸다. 그는 화면을 보고 전화를 받았지만 수빈이 말한 내용이 그를 얼어붙게 만들었다. 그의 얼굴에서 혈색이 사라졌고 전화기가 손에서 떨어지며 바닥에 부딪혔다. 그는 그 자리에 움직이지 않았다. 등골에 소름이 돋았다. 끔찍한 생각이 머릿속에 자리 잡았다. 하준이 아니야. 그렇지. 내 손자는 이 일과 아무 관계가 없었다. 준호에 대한 내 감정이 어찌됐든 무고한 아이에게 해를 입히길 원하지 않았다. 준호, 나는 공포에 휩싸인 목소리로 외쳤다. 무슨 일이야? 하준이야? 그는 대답하지 않았다. 눈도 깜빡이지 않았다. 나는 그를 향해 달려가서 필요하면 흔들기라도 하려고 했다. 준호, 말해봐. 몇 분이 지나서야 그는 마침내 정신을 차렸다. 그가 정신을 차리자 눈물이 얼굴을 흘러내렸다. 그의 손이 떨렸다. 그리고 깨진 목소리로 가슴을 찢는 울음이 터져나왔다. 엄마, 제발. 그는 목이 메어 말했다. 저와 함께 가요. 병원으로. 아빠, 그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아빠가 뇌졸중을 겪었어요. 상태가 위독해요. 의사가 말했어요. 살아남지 못할 수도 있다고요. 그 순간 모든 것이 멈췄다. 민수가 한 모든 것, 배신과 고통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무언가가 뒤틀렸다. 내 심장이 순간적으로 멈췄다. 그와 함께 반생을 보냈다. 그리고 비록 그를 더 이상 사랑하지는 않았지만 우리가 한때 가졌던 것은 여전히 의미가 있었다. 나는 새로운 삶과 과거의 유령 사이에서 갈팡질팡했다. 내 망설임을 느낀 친구 중 한 명이 가까이 다가왔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다. 지연, 만약 가고 싶다면 가. 우리는 막지 않을 거야. 너는 이미 넘어갔어. 우리는 알고 있어. 하지만 50년. 그건 하루아침에 사라지지 않아. 또 다른 친구가 고개를 끄덕였다. 너는 그를 위해 가는 게 아니야. 너 자신을 위해 가는 거야. 나중에 후회하지 않기 위해서. 그들은 옳았다. 나는 민수를 위해 이 일을 하는 게 아니었다. 이 일을 통해 그 장을 완전히 닫기 위해였다. 말없이 준호를 따라 병원으로 향했다. 민수를 마지막으로 본 지 몇 달이 지났다. 이제 그는 병상에서 누워 있었고 주변에는 성과 관이 가득했으며 기계들이 꾸준히 소리를 내고 있었다. 그의 몸은 너무 작고 약해 보였다. 유리창 너머로 서서 나는 움직이지 못했다. 수빈이 조용히 다가와 내 손을 잡았다. 엄마.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방 안으로 들어가지 않았다. 그저 그곳에 서서 한때 내 삶을 함께했던 남자를 바라보았다. 무감각하다고 말한다면 거짓말일 것이다. 50년 끝이 아무리 쓰라려도 그 공유한 역사의 무게는 지울 수 없었다. 그것은 사랑이 아니었다. 더 이상은 하지만 무엇인가 있었다. 가족 같은 것, 시간 속에 뿌리내린 무엇인가. 준호는 완전히 무너져 있었다. 그는 바닥에 웅크려 앉아 통곡하며 손이 머리카락에 얽혀 있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어? 그는 울부짖었다. 오늘 아침에는 괜찮았잖아. 어떻게? 수빈의 표정이 굳어졌다. 짜증스러운 표정이 얼굴을 스쳤다. 당연히 알잖아. 그녀는 짜증스럽게 말했다. 그 여자 때문이야. 그녀가 민수가 이렇게 된 이유야.
내 배가 뒤틀렸다. 무슨 일이 있었어? 내가 물었다. 모든 걸 말해줘. 수빈은 쓴웃음을 지으며 숨을 내쉬었다. 당신은 그녀가 얼마나 끔찍한 사람인지 모를 거예요. 그녀는 잠시 멈췄다가 계속했다. 우리가 그녀를 내쫓은 후 그녀가 사라졌다고 생각했어요. 며칠 동안 보이지 않았고 우리는 그녀가 다른 곳으로 갔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아니었어요. 그녀가 돌아왔어요. 우리 중 아무도 본 적 없는 노인 남자와 함께 민수 앞에서 그 남자를 자랑하듯 내세우며 그녀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다. 민수는 폭발했어요. 그녀에게 떠나라고, 다시는 돌아오지 말라고 했어요. 하지만 오늘 그녀가 다시 나타났어요. 머리가 헝클어져 있었고 완전히 불안정한 모습이었어요. 저는 유층에 있었어요. 간섭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들의 일 같았으니까요. 하지만 모든 걸 들었어요. 수빈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다. 그녀는 화해를 원했어요. 그를 설득해 다시 받아달라고 애원했어요. 그가 거부하자 그녀는 폭발했어요. 만약 그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절대 떠나지 않겠다고 말했어요. 그녀는 목을 삼켰다. 더는 참을 수 없어서 아래로 내려갔어요. 하지만 도착하기 전에 큰 소리가 들렸어요. 그들의 목소리가 더 커지고 화가 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뻥! 갑자기 침묵이 찾아왔어요. 그녀의 숨이 멎었다. 거실에 도착했을 때 그녀는 이미 없었다. 그리고 민수, 그녀는 바닥을 바라보았다. 민수는 의식을 잃고 바닥에 누워 있었다. 피가 흘렀다. 그가 쓰러지면서 테이블 모서리에 머리를 부딪힌 것 같았다. 나는 당황해서 즉시 구급차를 불렀지만 이미 늦었다. 수빈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의사는 뇌졸중이라고 했어요. 스트레스 때문에 발생한 거라고요. 넘어진 게 더 악화시켰을 거예요. 준호가 바닥에서 벌떡 일어나 눈동자의 분노가 타올랐다. 내가 직접 찾아내서 이걸 갚아줄 거야. 수빈이 그의 길을 막았다. 이미 경찰에 신고했어요. 여기서 기다려야 해요. 아버지를 기다려야 해요. 내 시선이 다시 병상으로 돌아갔다. 민수는 움직이지 않았다. 창백했고 기계에 연결된 채 그림자처럼 조용했다. 나는 긴 한숨을 내쉬었다. 지친 한숨이었다. 내가 정확히 어떤 감정을 느끼는지 몰랐다. 동정일까? 원망일까? 결말일까? 아마도 세 가지가 섞인 이상한 감정일지도 몰랐다. 그때 의사 한 명이 대기실로 뛰어들어와 군중을 둘러보았다. 여기 지연 씨 계신 분? 그는 급히 물었다. 환자가 계속 당신을 부르시고 있습니다. 나는 손을 살짝 들었다. 저요. 빨리 오세요. 그는 말했다. 환자가 의식을 되찾았습니다. 상태가 위독하지만 계속 당신을 부르시고 있습니다. 마지막 한 번뿐이야. 라고 생각했다. 마지막 만남. 그리고 모든 것이 끝날 거야, 영원히. 방에 들어섰을 때 민수는 약하게 손을 들어 나를 향해 뻗으려 했지만 힘이 없었다. 그가 할 수 있는 건 단지 쳐다보는 것뿐이었다. 지연, 왔구나. 그는 쉰 목소리로 말했다. 다시 보고 싶지 않을 줄 알았어.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단순히 옆 탁자로 걸어가 물 한 잔을 따르려고 했다. 아니, 하지마. 그는 머리를 흔들며 말했다. 너는 나를 위해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돼. 지금도, 앞으로도. 그의 목소리가 갈라지며 눈물이 얼굴선을 따라 흘러내렸다. 내가 너를 실망시켰어. 이 모든 날들 동안 여기 누워 있으면서 드디어 당신이 나에게 얼마나 좋았는지 깨달았어. 나는 눈이 멀었어. 이기적이었어. 당신을 감사히 여기지 않았어. 너무 늦게까지도. 그는 공개적으로 울기 시작했다. 나는 컵을 내려놓았다. 그를 위해 더 이상 무엇을 할 이유가 없었다. 민수. 나는 차분하고 단호하게 말했다. 내가 용서를 원한다는 걸 알아. 하지만 나는 그걸 주지 않을 거야. 그의 입술이 떨렸다. 후회의 그림자가 그의 눈을 가렸다. 당신은 내 인생의 50년을 허비했어요. 내가 계속했다. 그걸 어떻게 용서할 수 있겠어요?
그는 말하지 않았다. 그의 표정은 죄책감의 무게에 눌려 일그러졌다. 하지만 당신을 미워하지도 않아요. 내가 덧붙였다. 그저 우리 남은 인생을 따로 살길 원해요. 더 이상 간섭하지 말고 연락도 하지 마세요. 예진이 너를 파괴했어. 너는 회복에 집중해야 해. 그리고 그녀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어야 해. 나에 대해 말하자면 내가 더 똑바로 서서 말했다. 나는 잘 지내고 있어. 지금은 나 자신을 위해 살아. 원하는 걸 먹고 원하는 곳으로 가고 진심으로 나를 아끼는 사람들과 함께 있어. 더 이상 조심스럽게 걸어다니지 않아. 그리고 알다시피 나는 행복해. 나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다. 내 얼굴에 번진 미소는 강요된 것이 아니었다. 진짜였다. 노력으로 얻은 것이었다. 민수는 알아차렸다. 그의 손가락이 살짝 떨렸다. 말하려는 듯 했지만 말은 나오지 않았다. 나는 문 쪽으로 돌아섰다. 지연, 그가 부드럽게 불렀다. 나는 멈췄지만 뒤를 돌아보지 않았다. 다음 생에 다시 결혼해 줄래? 나는 잠시 망설였다. 아니요. 내가 대답했다. 내 다음 생에는 나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할 거야. 다른 사람의 마음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민수는 건조하고 부서진 기침을 내뱉었다. 그는 반박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우리 둘 다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나는 이미 그를 떠나왔다는 것을. 그 병원을 걸어 나올 때 나는 수년 만에 가장 가벼운 마음을 느꼈다. 오랫동안 나는 후회로 가득 찬 과거에 얽매여 있었다. 상처만 남긴 결혼. 자비 대신 편의를 선택한 아들. 결코 내 것이 아니었던 삶. 하지만 이제 나는 자유로웠다. 그리고 처음으로 그 자유를 완전히 죄책감 없이 받아들였다. 다음 날 바로 가방을 챙겼다. 친구들과 함께 몇 주 동안 다음 여행을 계획해왔고 모든 것을 겪은 후 나는 알았습니다. 지금이 바로 그때였습니다. 우리는 유럽을 가로지르는 한 달간의 크루즈를 예약했습니다. 이탈리아, 그리스, 스페인, 프랑스. 그저 생각만 해도 첫 모험을 떠나는 들뜬 소녀처럼 느껴졌다. 우리는 바르셀로나에서 배에 올랐다. 갑판에 서서 해안선이 멀어져 가는 모습을 바라보며 짭짤한 바닷바람이 우리 피부를 스쳤다. 새로운 시작을 위해 그날 저녁 식사 때 친구 중 한 명이 잔을 들어 건배했다. 자유를 위해 다른 친구가 넓게 미소 지으며 덧붙였다. 그리고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남자에게 우리 인생의 단 한순간도 허비하지 않기 위해. 우리는 새로운 경험에 푹 빠져 하루를 보냈습니다. 로마에서는 콜로세움의 유적지를 거닐며 역사의 메아리가 발 아래에서 울려 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산토리니에서는 작은 가족 운영 와이너리에서 신선한 화이트 와인을 마시며 아테네 해로 지는 태양을 바라보았습니다. 파리에서는 군중에서 멀리 떨어진 숨겨진 카페에서 바삭한 페이스트리를 맛보며 젊은 시절의 이야기, 옛 연인들, 그리고 여전히 쫓고 있는 꿈들에 대해 웃으며 이야기했다. 그리고 그 모든 순간을 나는 사진으로 기록했다. 내 전화기는 사진으로 가득 찼다. 다른 누구를 위해가 아니라, 승인을 위해가 아니라, 단지 나를 위해. 왜냐하면 이것이 지금 내 삶이었기 때문이다. 두려움이 아닌 설렘으로 깨어나는 삶. 행복하기 위해 허락이 필요 없는 삶. 그리고 그 조용하고 반추하는 순간들 물가에서 앉아 있거나 에펠탑의 빛 아래 서 있을 때 나는 중요한 것을 깨달았습니다. 나는 단순히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평화를 느꼈습니다. 달이 지나면서 친구들과의 유대감은 깊어졌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여행 동반자가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가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랑에 대해 말하자면 잘 모르겠지만 내가 찾지 않을 때 찾아왔어요. 태영과 나는 그 밤 이후로 연락을 유지했어요. 여행에서 돌아온 후 그는 나를 저녁 식사에 초대했어요. 친구로서가 아니라 더 특별한 관계로요. 그리고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다시 느끼게 되었어요. 그는 친절했고 인내심 있었고 부드러웠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그는 결코 내 사랑을 얻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느끼게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춤을 췄고 수시간 동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서서히 요식하지도 못하게 사랑이 내 삶으로 돌아왔습니다. 희생을 요구하는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자유를 존중하고 개성을 축하하며 존중을 바탕으로 한 사랑이었습니다. 어느 저녁, 내 아파트 발코니에 서서 아래로 반짝이는 도시 불빛을 바라보며 그가 내게 물었다. 행복해. 나는 망설임 없이 대답했다. 생각보다 훨씬 더요. 그리고 진심으로 그 말을 했다. 왜냐하면, 네, 나는 많은 것을 잃었다. 하지만 결국 훨씬 더 소중한 것을 얻었다. 나 자신을 찾았다.